플라톤 선생님,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아, 오늘 국가론에 대한 저자 직강이 예정되어 있다네. 사람들이 내 책 국가론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더구만. 어떤가? 자네도 같이 가겠나? 네, 같이 가지요. 아프요, 선생님. 걸음이 너무 빠르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테네의 지성 소크라테스 선생의 제자이자 독특한 국화관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아카데미아의 원장 플라톤 선생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국가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의 내용이나 기타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톤 선생님.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국가론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어떠해야 한다는 플라톤 선생님의 이상을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참. 처음부터 이렇게 돌직구를 뿌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금 실시는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스승님인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여기 계시죠? 이분이야말로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냈던 최고의 지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모략과 다수결의 판단으로 사약을 드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배하는 중우 정치라는 걸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정치 형태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예, 바로 철인, 즉 철학자, 지혜로운 통치자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철학자가 아니라 오랜 훈련을 거쳐서 이성을 연마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성을 갖춘 지혜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철학자는 그냥 만들어지겠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죠. 예. 이상국가의 건설과 교육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교육은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는 셈이죠.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플라톤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교육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가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사람의 구성 요소와 사실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자, 국가는 보통 생산자, 군인, 그리고 통치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우리 신체의 하체 부분, 가슴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과 각각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죠. 자, 여기에 있는 생식기가 우리의 머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덤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요? 아니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저마다 자기의 직분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만 그 국가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계급이 자신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면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국가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정의는 이상국가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자 각 계급의 사람들이 각자의 속성에 맞게 합당한 덕을 갖추어서 각각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계급이, 우리 신체의 하체에 해당하는 생산자 계급이 통치자가 되겠다고 철학 이런 걸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계급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선별적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야만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각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계급을 보겠습니다. 생산자 계급은 인간의 하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욕망은 궁극적으로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계급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군인이나 전사 계급은 인간의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슴은 기계가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더욱 장려를 해서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치자 계급은 인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덕목이 됩니다. 이처럼 계급별로 각자가 필요한 덕들이 있습니다. 생산자 계급은 절제, 군인이나 전사 계급은 용기, 통치자 계급은 지혜, 이러한 각각의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갖추어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는 바로 정의를 갖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성을 강조하시며 독특한 개념인 이데아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이데아를 이상세계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데아를 먼저 물어보셨군요.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현실 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서양권이나 동양권에서는 이쪽 여성을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조금 더 인도나 아니면은 흑인 계통에서는 이쪽 여성을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현실 세계에는 너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해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죠. 우리가 모르는 저 어딘가에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이상세계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최상의 상태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즉 이데아는 참된 세계입니다. 그럼 현실은 뭐냐? 이데아를 카피한 겁니다. 즉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이 그림이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군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마치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죄수처럼 동굴 안에서 두 손이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옆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볼 수 있죠. 동굴 가운데에는 뭔가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즉 죄수들은 정면만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고 있는 그림자만 응시할 수 있죠. 이것이 이를테면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죄수가 운 좋게 여기에서 이렇게 풀려 나왔다고 봅시다. 가운데 이게 불이 있었던 거 보이시죠? 불이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 죄수처럼 눈이 엄청나게 눈부실 겁니다. 하지만 이윽고 눈은 빛에 적응을 했을 겁니다. 곧 아름다운 자연을 이것처럼 만끽하게 될 겁니다. 즉, 이 죄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죄수가 도착한 이곳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죄수는 동굴로 돌아가서 아직도 묶여있는 이쪽 죄수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 네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진리는 저 밖에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 동굴의 비유가 정말 너무도 가슴 와닿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데아, 즉 진리라는 거군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은 동굴을 기어 나오듯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제 이데아론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데아는 진리이며 그 자체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는 이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데아는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신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성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이성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이성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5단계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단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예비교육으로서 체육과 음악을 공부를 합니다. 한 10살쯤 되면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체육과 음악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실과적인 실용 지식들을 배웁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못질을 한다던가 신발을 만든다던가 풀칠을 하고 가위질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이가 됐다가 이 아이들이 약 10살 요 이후에는 바로 급격히 1차적인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제대로 이 다음 기능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은 생선자 계급이 됩니다. 자, 여기 통과한 아이들은 그 다음 교육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군사훈련은 언제까지 받느냐? 20살 정도까지 받습니다. 20살이 되면 군사훈련을 통해서 2차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군사훈련을 잘 마친 아이들은 넘어가서 이제 진짜적인 군인 계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군인 계급이 됩니다. 군인 계급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문법, 수사, 산수, 기하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죠. 이 교육을 언제까지 받느냐? 30세 정도까지 받습니다. 이때에는 3차적인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3차 선발은 왜 이루어지느냐? 군인들 중에서도 장교가 될 사람 또는 고위급이 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고위급, 장교 같은 사람들이죠. 최종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 변증법을 통한 철학적인 문답법 교육을 받게 되고 통치를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50세 정도까지 합니다. 50세가 되면 최종적인 선발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하고 마지막 선발 과정까지 통과한 사람들이 즉 철인, 즉 지혜로운 통치자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철인은 이데아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철인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플라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성만 중요하다는 그 생각에 우선 동의할 수 없고 교육이 국가를 위해서만 작동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테스트 하나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산자 계급에 머무르다니요. 사고방식이 너무 기족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인이 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만 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장난하시나요? 플라톤 선생님, 우리 교육을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플라톤 선생을 모욕하다니요. 플라톤 선생님은 국가를 위해서긴 하지만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특히 최초의 고등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유명한 후진들을 직접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왜들 싸우고들 그러십니까? 난감하네요. 저자직관이라고 사람 불러놓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에이, 저 먼저 갑니다. 나머지는 사회자 선생이 알아서 수습해 주십시오. 이거 난감하게 됐군요. 그럼 제가 정리해보죠. 플라톤 선생의 이론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아카데미아라는 최초의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강조했다는 쪽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은 너무 계급 중심의 차별된 교육이다. 귀족적 교육 사상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교육만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플라톤 선생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기고 저도 이만 사라질까 합니다. 야심차게 기획했던 특강이 이렇게 망하다니.